실제로 몸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경우,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자살까지 하고, 또 자기도 죽이지만 남도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한참 많이 되는 건 우울증보다는 오히려 중독이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금방 오면서 한국의 유명 연예인인 그 이경규라는, 실명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여인님이 오해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그 약물을 먹고 약물 반응이 나왔어요. 운전하는데.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은 그렇죠. 약물을 먹고서는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운전할 수 없다는 그것이 그 위법이 문제가 아니라 약물을 한다는 그 자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중독, 많은 약물에 의한 중독, 마약, 어떻게 보면 거의 마약이죠. 알코올도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중독. 그것 말고 행위 중독이라서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제가 이 강의 시작 전에 우리 병들의 80%는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0%는 실제로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20%가 못 될지도 모릅니다. 이 20%, 10명 중에 2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과 한의사들과 카이로프락터 뭐 이런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도 치료를 다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20% 말고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요새 어떤 상담소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상담은 달래는 겁니다. 마음학도로 좋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되는 아주 약한 경우에는 치료가 돼요. 아주 약한 증상, 초기 증상의 경우에는 치료가 되지만, 깊이 들어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치료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약으로 해서 치료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 이런 게 약이 있습니다. 항정신성 약물이나 항우울제 같은 약물이 있는데, 그건 치료제가 아닙니다. 항우울제, 그러면 그걸 먹으면 우울한데 어떤 화학작용에서 우울한 기분이 없어져요. 어느 기간 동안, 약물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만. 6시간. 그러다가 이것도 자꾸 몸에서 약물과 그 습관이 되니까, 처음에는 6시간이 효과 있다가 그 다음 4시간, 3시간, 2시간, 1시간, 안 되면 2알 먹고 3알 먹고, 그래서 한 10년쯤 되면 한 주먹 먹어도 안 들어, 그때는. 그러니까 이건 항우울제나 뭐 이런 항정신성 약품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만 가리는 겁니다. 아픈데 바보를 만들어서 아픔을 못 느끼게 하고 우울을 못 느끼게 할 뿐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는 안 받고 그 약만 자꾸 먹으니까 나중에 진짜 그 병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항우울제를 먹는다, 나 우울하니까 항우울제 먹고 있어, 괜찮아, 그럴지 몰라도 그냥 있으면 우울한 사람이 완전히 우울증이라는 병이 될 때까지 5년 걸린다면
1년 걸린다면 항우울제를 먹으면 천천히, 그래 그동안 괜찮으니까 5년 절개 10년, 1년 걸릴 것이 2년 걸리면 결국은 그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 약물이라는 건 병을 서서하게 서서히 죽이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글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밖에, 아주 친밀하게 표현하면 서서히 죽게 하는, 안 먹으면 금방 죽는데 약 먹으면 서서히 몇 년 더 살아, 아파가면서. 그건 약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자, 그 기초를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버리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그렇다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꿔서 안 되는 것은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바꾸고 뭐 할 수 없을 때는, 없어야 될 때는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기억을. 사실은 보통 방법으로는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이제 최면이라고 하는데, 힙노시스, 원래는 이 마음이, 깊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이제 처음 외국에서는 잠자는 것과 같다, 최면에 들어가면. 그래서 힙노시스라고 했습니다. 그걸 일본에서 제일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힙노시스를 최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최면이 아닙니다. 최면은 잠을 들게 한다, 그 뜻입니다. 잠들게 하는 것이 최면이 아니고 잠재 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최면이라는 말을 수백 년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제 고칠 수가 없죠. 의미는 바로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최면, 힙노시스라고 하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소리를 많이 쓰죠. 그런 소리하고, 한국에서는 마음치료 그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리는 같은 것들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간결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내가 20%라고 했는데, 정말로 내가 최면을 가르치는 최면학자인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질병의 90% 이상이 마음병입니다. 10%는 신체적인 거고, 이 10%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의사들이 다 달라들고 있어. 병을 다 치료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봐야 10명 중 하나밖에 치료 못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아픈 상태예요. 의사들도 손 놓고 있어. 하는 사람 난데, 조금 상담사들이 조금 할 수 있어. 정말로 이 사람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치료 전문의, 히프노시스 전문가, 최면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치료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을 많이 선택 안 해요. 다른 것들은 전부 보험이 커버되고 그러는데, 이 마음치료는 보험 커버가 아직 안 됩니다. 되지 않고 있어요. 반대 때문에 그렇죠? 이걸 하게 되면은 다른 의사들에게 많은 손님이 다 뺏길 거 아닙니까? 특히 정신과는 치료도 못하면서 아까 얘기한 항우울제, 우울제 이런 것만 줘요. 천천히 죽어가는 약만 주는 것이, 글쎄 대단히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나 입장에서는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정신과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고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90% 이상이 마음의 병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우리 머릿속에 한번 각인이라는 건 확 틀어박힌 기억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그런 기억은 그게 각인이 돼서 그게 마음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아주 심한 말을 들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의 뇌에는 모든 기억이 다 저장돼요. 스쳐서 지나가면서 본 것까지 다 기억됩니다.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어느 건 기억이 나고 어떤 건 안 나죠. 잘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은 다 돼 있어요. 최면 기술을 이용하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기억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번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다 꺼내 쓸 수 있잖아요. 지운 것도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한번 입력했다가 안 돼서 싹 지웠죠? 없어졌다. 컴퓨터 이러면 없다. 천만에 다시 옛날 거 문서 다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된 것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걸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그러면 의식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하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는 일반 의식이라고 합니다. 생각입니다. 의식, 생각. 우리말로 생각. 근데 이 생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뇌에는 잠재의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것은 전부 여기에 저장이 돼요. 일반 의식은 뭐냐면 글쎄 일반 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 모니터가 일반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체 여기 있죠? 본체를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서 제가 나타냈잖아요. 일반 의식. 이 일반 의식은 대개 한 10% 되고 잠재의식이 90%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열어서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었나 보면 되는데 금방 일반 의식은 우리가 생각대로 교환을 하지만 잠재의식은 열기가 힘듭니다. 나의 잠재의식이지만 내가 못 열어요. 자동적으로 솟아오르는 것만 알 수 있지 이 속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낼 수가 없어. 잠재의식을 들어가서 이걸 꺼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느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때 되느냐? 최면 상태에서 됩니다.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보를 다 꺼낼 수 있어요. 물으면 있는 대로 대답해요. 5살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5살 때 아버지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답해요. 기억이 있으니까. 당신은 뭐라고 또 대답했습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때는 5살 기억 전혀 못 하거든.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의식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나도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요. 우리는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그랬습니다. 지금 종아리 때리고 손바닥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종아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손바닥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만 조금만 잘못해서 막 때려요. 그러는데 옆집의 아저씨가
놀리느라고 옆집 그 어른들이 야 너 오늘 몇 번째 맞았지? 그러니까 속상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인마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그렇게 혼내는 거야. 너 주워왔잖아. 다리 밑에서. 좀 물어봐.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소리는 엄마가 날 때 엄마 그게 다리 그 소리인데 진짜 다리 밑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정말 내가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때리겠어? 근데 아버지는 왜 때리냐? 그 시험 쳐가지고 성적표 받아보면 옆집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비슷 점수가 비슷비슷하면 좀 괜찮은데 다른 집 애들은 80점 맞았는데 난 60점 맞았어. 그러면 아버지 속상하죠. 내 애들이 잘하면 막 자랑하지만 못하면 속상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왜 아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 맞은 자식은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라고 저장돼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0, 50대에서 이제 나이 많이 먹었을 때 아버지하고 보면 아버지가 싫어. 어쩐지 싫어. 왜 그런지 싫어. 그런 치료를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밀어보면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많이 혼난 경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5살, 6살 때로 돌아가서 이 설명을 해줘요. 이게 당신은 나이 40을 넘었을 때 알 텐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들이 더 잘나고 더 공부도 잘하고 하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때린 것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잘 되라고 때린 것이지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들, 딸 낳아서 키우고 있지 않냐? 미워서 때리냐?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바꿉니다.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구나. 미우면 때릴 이유도 없죠. 어떻게 놔도 버리지 왜 때립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때렸구나 라고 깨닫게 해줘요. 이제 이해하셨죠? 아버지가 당신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최면을 깨워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하는 기억 때문에 아버지가 오면 싫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라는 기억이 있으니까 아버지 보면 아버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떤 40대 중반 사람이 한 5년쯤 되나요? 그 코로나 이전이니까 왔어요. 와서 뭐 아프냐니까 아픈 건 아니고 자기의 아버님이 계시는데 한 70좀 됐겠죠? 방에 들어오시거나 만나면 싫대. 그래서 자기가 나간대. 그러고 나서도 이상하니까 아버지가 왜 싫은가? 아버지만 보면 보기가 싫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담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최면 속에 들어가서 해봤더니 그런 일이 우리가 비슷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애 낳고 키우니까 이해하시죠?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3번쯤 하고 최면을 깨웠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뒤에 이제 아직 찾아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오면 반갑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최면치는 그래서 마음치료라고 합니다. 마음치료. 마음을 치료하니까. 자, 80% 마음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필요하면 이것도 배워야 돼요.
지금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우울증을 가르치고 도박을 가르치게 되겠는데 그것이 문제 있다고 지금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낫는 약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약은 좀 있지만 도박을 않게 하는 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도박을 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치료로. 지금 우리가 원래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에 최면대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 수가 줄고 지원자가 없어서 학교를 클로즈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지원자가 있으면 이 기술을 전수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은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부터 마음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마음이 다같이. 그리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 생각이 실제로 이제 되니까. 상상이나 생각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상상하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그래서 마음은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마음입니다. 생각도 순우리말입니다. 상상은 이제 뭐 한문말이지만 마음이나 생각이나 상상이나 다 같은 거라 그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상상이고. 자, 마음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말을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간결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다 아닌가? 이건 내 육체입니다. 이게 내가 아닙니다. 육체. 나는 잠재의식이 납니다. 이게 나예요.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은 실체가 없죠. 그래서 이 육체 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이런 육체가 필요합니다. 몸이 필요해요. 육체, 몸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게 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보통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자기인 줄 알아. 물론 집이 좋다 나쁘다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잠재의식이 나고 나의 근본이 납니다. 잠재의식이 나 근본이요. 우리를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영혼, 혼, 영성, 정신, 의식, 잠재의식, 나 다 같은 말입니다. 영혼하고 내가 어떻게 틀리냐? 같으냐? 내가 영혼이고 영혼이 납니다. 영성, 종교적으로 여러 소리가 있죠. 의식, 잠재의식 다 같은 얘기입니다. 다 나야. 그러나 실체는 없죠. 그 영혼이 내가 지구상에서 살려보니까 이런 육체가 필요해요. 지구상에서 살려면 육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육체를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인가? 그러면 무엇이 나고 마음인가? 자, 나, 영혼, 잠재의식,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육체는 실체가 있습니다. 마음은 뭐냐? 마음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진 후에 어렸을 때부터 생활해 가면서 생기는 거죠. 부모 관계, 또 가족과 관계, 친구와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해나가면서 마음이 형성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약한 마음이 형성되고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마음이 형성되고. 그래서 나는 실체가 없는 나 마음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몸속에 저장되는 것이 마음이니까 마음은 그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죠. 나와 몸의 중간 단계. 그게 마음입니다. 생활하면서 얻어진 그런 것들이 여기 몸에 저장이 됩니다. 뇌 속에 저장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
우리가 입력하는 것처럼 입력이 안 된 건 안 되죠. 예. 내가 산다. 컴퓨터 있다고 그래서 입력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입니다. 글쎄, 이게 이제 이걸 더 쉽게 이해하려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몇 학기 공부를 하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마음이란 그래서 나고 잠재의식인데, 마음은 나 또는 잠재의식 이 만들어낸 것인데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 그러나 있어. 마음은 있지만 보이지는 않죠.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등 기능으로 수집되고 처리되고 저장된 정보들이 마음입니다. 이 속에 마음이 있어요. 정보 기억의 창고야. 다 들어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스쳐 지나간 일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의 그게 마음인 거. 그 마음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뇌는 몸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저장하는 기구가 신경세포예요. 뉴런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의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이 컴퓨터예요. 컴퓨터도 엄청나게 많은 칩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저장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런, 신경도 전기적인 신호로 서로 연달을 합니다. 우리 컴퓨터처럼 전기적 신호로. 무엇이 뇌인가? 그러면 뇌라는 건 무엇인가? 뇌는 마음 명령을 뉴런과 시냅스, 이게 이제 뇌 신경세포입니다. 뉴런과 시냅스라는 건 뭐냐면, 뉴런은 뇌 신경세포가 하나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핵이고, 이게 이제 수상돌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축색돌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모든 어떤 자극은 여기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와서 다음 후 뇌세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시냅스라고 합니다. 뇌세포와 뇌세포 연결 부위. 이 전기적 신호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 뇌신경을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이게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있겠죠? 근육을 움직여,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신체를.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변화 장치예요. 마음을 전기적 신호로 변화시키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예. 컨버터죠.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의 연결부를 시냅스라고 하고, 축색돌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때 나오는 건 전기적이지만 여기서는 호르몬으로 합니다. 호르몬이 분비돼서 되는 겁니다. 축색돌기. 이것은 이제 잠재의식은 무엇인가? 잠재의식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통해서 쭉 해서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거야. 그냥 마음이 바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뇌를 거쳐서. 잠재의식이란 뭐냐? 마음이죠. 마음은 생각이고 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잠재의식이 행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몸도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 상상 임신. 진짜 임신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임신했어. 그러면 임신했듯이 배도 부르고 몸도 아프고. 근데 실제로는 속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상상 임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방향으로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좋은 것보다는 병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각인이란 건 그 기억이 딱 강력한 기억이 된 걸 각인이라고 합니다. 각인됐어. 각인은 주로 좋은 일이 각인되는 거 아니라 마음 상처가 각인되는 거죠. 맞았다든지 심한 말을 들었다든지 그 상처, 마음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처가 나를 괴롭혀요. 그걸 자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확대하고 스스로 벌을 준다 그럽니다.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가성간질이 그래요. 간질병은 질환병이라도 하는 것인데, 그러죠? 근데 가성간질은 뭐냐? 실제는 간질이 아니야. 근데 간질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간질과 같이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성간질이야. 이게 마음의 병이죠. 간질은 실제로 신체적인 병이지만 가성간질은 마음의 병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몸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 먹으면 아주 나쁘다고 그러죠. 그래서 충남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30년 전에. 오래됐습니다, 벌써. 토끼를 10마리 사와서 5마리 따로 놨습니다. 조교들을 통해서 키웠어요. 풀도 주고 밥도 주고 하는데 똑같은 밥을 주는데 어떻게 줬냐면 그 지방분 막 고기 갈아가지고 만든 그런 밥 줬어요. 콜레스테롤 많이 생기는. 똑같이 밥을 주고 한 5마리는 그냥 가서 너 이쁘다고 쓰다듬고 항상 노래도 음악도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고 쓰다듬어주고 늘 그렇게 했고 5마리는 호랑이 소리, 늑대 소리를 막 늘 들려주고 밥 줄 때도 턱턱턱 치고 찌르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을 길렀더니 사랑을 받은 토끼 나중에 혈관 같은 거 보니까 깨끗해.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어. 정상이야. 그런데 학대받은 그런 토끼의 혈관을 보니까 꽉 막혔어. 콜레스테롤 때문에. 어떤 토끼는 눈도 멀었어. 눈도 안 보여요. 눈먼 토끼도 생기고. 자,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이 콜레스테롤이 이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도 막히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많은 건 안 먹어야지. 안 먹는데 안 먹는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안 먹어도 생겨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 세포막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거든. 안 만들어도 생겨. 그러나 항상 마음이 즐겁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은 콜레스테롤 기름을 그냥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통제할 수 있을까? 명령을 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몸을 바꿀 수도 있죠. 명령을 하면 마음이 몸에게 전달돼서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일반 의식은
잠재의식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1번 그렇죠. 내가 나지만 잠재의식이 나지만 내가 내하고 잠재의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저절로 떠오르는 것만 생각나. 아무리 생각이 안 나. 생각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어. 마음대로 안 돼. 저절로 떠올라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떠오르게 하는 게 있죠. 나는 못 오지만 최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떠오르게 할 수, 통로를 열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통로를 열어야 하는데, 그래야 잠재의식 통로를 열고 잠재의식에다가 명령을 하면 몸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즉 마음의 통로를 여는 기술이 바로 최면입니다. 최면술. 이 최면 이제 기술을 배우면 되죠. 금방 배우는 게 아니라 한 1년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마음 통로를 열어요. 마음의 통로를 열릴 때는 그냥도 열리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간절할 때, 정말로 간절할 때, 그 다음에 졸릴 때 열립니다. 최면 안 해도. 어쩌면 간절할 때, 졸릴 때가 최면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면이라는 건 간절하게 또는 졸립게 만드는 것이 최면입니다. 간절하게 만들 수는 없죠. 간절한 건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이 간절하지 원함도 없는 사람이 간절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나 졸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졸리게 만드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그래서 최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면은 마음과 소통을 위해 졸리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간결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최면 속에 들어가면 자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최면 속에서도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느끼고 보고 한다.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최면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최면을 건 사람만이 알아. 최면을 건다고 해서 반드시 고개를 떨어뜨리고 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졸지만 그렇게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그런 걸 쓴다고 그랬죠. 잠재의식과 대화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고, 잠재의식과 대화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으려면 옛날로 돌아가야죠. 옛날 나이로 5살 때, 10살 때로. 그걸 연령퇴행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자 지금 40인데 30, 20, 5살 태아 때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전생까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이런 기술을 이제 배워야 되니까 어쨌든 돌아가요. 병의 원인인 각인된 기억을 찾아내서 그걸 아까 얘기했죠. 지우거나 바꾸거나 다시 없는 걸 입력하고 바꾸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지우는 거. 바꿀 수가 없는 건 지워야 됩니다.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3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마음치료를 합니다. 이 요령을 다 배워야 되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난 암시.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셋을 세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그럼 깨어나요. 깨어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졸던 사람은 탁 정신이 들어. 각성이라고 합니다. 자, 최면은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원인을 찾아서 지우거나 바꾸거나 새로 넣거나, 여기 지운다고만 되어 있지만 그게 마음 치료예요. 그러면 나서요. 약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원래 이 치료를 하려면 대개 2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500불을 받았습니다. 이 요정에 2시간에 500불을 받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2007년도에는 미국에도 IMF가 나오고 굉장히 지금도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300불로 내렸어요. 지금도 300불입니다. 내가 받는 건. 근데 300불 이하로 내릴 수가 없어요. 2시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최면사들을 보니까 1000불, 800불 이렇게 받더라고요. 어쨌든 비싸다 싸다가 문제가 아니라 1000불을 들여서라도 나설 수 있으면 좋은 거고 1000불을 들여서 나설 수 1000불어치 약 먹어서 나설 수 없는데 뭐 그럼 우리는 낫게 없잖아요. 병을 놨는데 그냥 나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치료할 때는 반드시 많은 돈, 자기가 낼 수 있는 힘보다도 벅찬 돈을 내야 돼요.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많이 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벅찬 돈을 내면 이 피 같은 돈을 냈는데 그냥 치료 안 되면 어떠지? 그러면 유도는 앞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요. 최면도 잘 들어가고 잘나서. 근데 공짜로 오거나 돈을 조금 내면 에이 돈 뭐 어쩌지 너랑 찾지 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해보세요. 최면 들어가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절대 안 씁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간절할 때 제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좀 치료를 다른 약을 먹어도 안 되는데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선생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때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실제로 와서 선생님 이거 치료한다고 하는데 한번 치료해보세요. 자기 돈이 있다 이거야. 돈 준다 이거야. 그런 돈 안 받습니다. 그럼 또 앉아있어. 치료도 안 되고 간절한 사람 치료합니다. 아주 간절한데 돈이 없어. 100불밖에 없어. 그럼 100불 받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받고 그래서 나는 봐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500불을 받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300불도 받고 200불도 받고 100불도 받고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 있어요. 메디케어 진짜 돈 없는 사람 있어. 근데 치료를 못해. 근데 치료를 받고 싶어. 치료를 해야 돼. 그냥도 해줍니다. 물론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당사자 자격이 돼야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냥 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부자든 가난하든 젊든 늙었든 여자든 남자이든 그냥 해주는 거 마약 중독을 치료만은 그냥 해줍니다. 나도 미국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은 내가 좀 뭐 해야지. 사실은 한 10년 전에는 신문에 광고도 오고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사람이 오기도 했는데 글쎄 이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나하고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안면이 있고 또 이게 서로 교류가 있는 사람 와서 학장님 잘 되십니까? 예, 뭐 그런 대로.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사람 뭐라고 하는 거니 만일에 이 마약 치료 이게 너무 잘 돼서 너무 손님이 많아지고 그러면 학장님 오늘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을 하고 헤어졌어요. 나는 웃고 말았는데 보내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에는 마약 골목이 여럿 있습니다. 마약 골목에서는 폭력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주 정상적인 조용한 골목 같지만 그게 마약 골목이야. 마약 파는 그
그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마약을 팔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 일어나면 경찰이 오니까 절대로 뭐 폭력이나 그런 거 안 일어나요. 마약 판. 근데 마약을 팔아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내가 다 나타나서 마약 중독자 치료한다고 하니 자기들 장사에 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한둘이니까 별거 없어. 그러나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들 생계, 자기들 사업에 막막해지니까 그 사람들은 사정이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저기 사막 어디다 가다 묻어버리면요 못 찾습니다. 경찰 아니라 뭐라도 못 찾습니다. 그렇게 행방불명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뒤부터 광고를 내렸어요. 신문 광고는 내렸습니다. 내렸지만 치료는 계속해요. 알고 전화 오는 사람들 받아서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면은 마음 치료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기술이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 과정이 최면술이라거나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컨트롤한다 그죠? 최면과 마인드 컨트롤 과정이 마음 치료. 이제 최면을 거는 기술이고, 최면 걸어놓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치료가 되는 거니까 최면 마인드 컨트롤 과정을 거쳐서 마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술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지금 이제 이 공부로 들어갑니다. 자, 결론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인풋 아웃풋 생각하는 데 이루어져요. 좋게 생각하면 좋게 이루어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뭐 어쩌고 해서 막 좀 억압을 해야 돼. 그따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억압을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왜 국가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민간에게 총을 대야 됩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 민족, 우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면 그건 안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게 생각 좋게 그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일주일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임 파면된 대통령은 그냥 저녁에 날마다 술 먹고 늦게 일어나서 늦게 나오고 일찍 들어가서 또 저녁 때 술 마시고 3년 동안 그런 대통령을 보내고, 새로운 대통령은 새벽에 나와서부터 휴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10시나 퇴근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 가느냐 진짜 잘하느냐 하는 건 조금 더 두고 봐야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는구나, 국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진짜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도 백성이 나서서 임금을, 대통령을 끌어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 막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고 해서 끌어내린 경우는 한두 건 있지만, 한국은 평화적으로 총 안 쏘고 그냥, 여러분 잘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총 한 방 쏘았습니까? 우리가 휘발유 말하자면 그 화염병 던진 일이 있습니까? 노래하고 기타 치고 요새는 응원봉을 들어서 춤추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이뤄냈어요.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플라세보 위약 효과 아까 얘기했습니다.
진짜 가짜 약이라도 예를 들어 밀가루만 묻힌 약과 진짜 약을 같이 주고 콜레스테롤 낮습니다. 진짜 낫는 약이야. 진짜 먹으면 콜레스테롤 나서 그 약하고 똑같이 생긴 약이지만 밀가루 만들어서 주면 이 약도 낫고 이 약도 낫고 그렇습니다. 다 나서. 그걸 유약 효과라고 그래요. 플라세보 효과. 마음이 약이 낫지만 약은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고 실제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엄마 손 효과. 옛날 지금 여러분도 그러지만 배가 아파 그러면 엄마가 배 문질러줍니다. 배야 나서라. 안 아파요. 실제로. 약 안 먹어도 엄마가 문지르면 아파. 야 나서. 그래서 배 아프면 엄마한테 문질러달라고 했어요. 그전에. 이게 엄마 손 효과예요.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엄마가 나의 배를 문질러주면 낫을 거야. 100% 믿으면 진짜 낫어. 저 약 먹으면 낫을 거야 라고 100% 믿으면 밀가루를 먹어도 낫어. 저걸 먹으면 낫을 거야 하면 낫는다 그렇습니다. 기대 효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대를 나쁘게 하면 나쁘게 되겠죠. 좋게 하면 낫을 거야 하면 낫는 거고 안 낫을 저거 먹어도 안 낫을 거야 하면 진짜 약을 먹어도 안 낫고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최고 명약은 희망을 주는 것이 목사님들이죠. 신앙으로 의사는 의술로 희망을 주죠. 우리 같은 상담가는 상담으로 희망을 주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루어지고 플라시보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가니까 아까 이 통증, 우울증, 불안증, 자신감, 기억상실, 의처증, 의부증, 공포, 스트레스, 화병, 공황증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하는 우울증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은 상당히 걸렸습니다만 다 트라우마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정보가 중요해요. 내가 우울증을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배워야죠.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배우고 싶다면 이걸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성과 우울증. 지난번에는 그냥 우울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했고, 오늘은 여성, 다음엔 남성과 노인,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좁혀서 얘기할 겁니다. 빠른 속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주부 건망증. 어디서 타는 냄새 가는데 왜 타지? 자기가 뭘 올려놓고 잊어버린 거야. 그죠? 또 나와가지고는 물이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부엌에 나왔는데 내가 뭘 가지고 나왔지? 뭘로 나왔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부들 경우 냄비에 찌개를 올려놓았다가 태웁니다. 올려놓은 줄 몰라요. 제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정수기에다가 받으려고 컵을 올려놓고 누른 뒤에 SNS를 보고 있다가 물이 한강된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뭘 올려놓으면 끝날 때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태우거나 냉장고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올라갔다 그거 냉장고 그거 가지고 왔지요. 다시 냉장고로 내려오는데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천회 때는 똑똑하다는 말도 듣고 했는데 아주머니 이렇게 주부가 되자 달라졌어요. 뭐 심각하지 않으면 애교 정도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심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하면 우울증 한 증상으로 봐야 됩니다. 깜박깜박하는 증상으로 걱정하는 주부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치매가 될 수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치매가 전담될 수도 있어요. 생활하면서 분명히 건망증이 있는 것을 느끼는데 검사해보면 아니에요. 검사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내가 잘 잊어버리는데 병원에 와서 얘기하면 괜찮대. 근데 그런 것은 기억력, 인지 능력에 그게 없지만 그 우울증 검사라면 우울증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가 아닌 주부, 치매는 아니야. 우울증 때문에 건망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망증,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어. 근데 자꾸 잊어버려. 우울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울증이 있어야 건망증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우울증이 있으면 건망증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울증의 한 형태. 우울증은 누구나 우울할 수 있어요. 우울한 기분이 오랫동안 나타날 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망증도 그래요. 건망증이나 갑자기 조금씩 잊어버리는 거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나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면 이것도 짜증스럽거나 소화불량 나거나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있을 때 왜 건망증이 나타날까요? 네, 그렇죠?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하니까. 그러니까 건망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우울증의 한 형태로, 그 어떤 나타나는 한 형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울증에 따른 건망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첫째 좋죠. 마인드 컨트롤 아까 최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나는 기쁘다. 나는 뭘 하지 않다. 이건 해낼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더 좋죠.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치통이나 생리통이 있으면 적절한 진통제를 복용하면 되죠. 통증이니까 진통제 복용하고 그 다음 나서면 되니까. 고통이 한결 감소되면서 삶의 질이 올라가듯이 우울증으로도 짜증이 나고 날카롭고 할 때 또 우울증 약 먹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남는 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를 자꾸 사용해야 돼. 자꾸 잊어버리면 암산도 오고. 요새 저는 인수분해도 하고 암산도 잘했는데 요새 전부 이걸로 계산기 하다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두뇌를 자꾸 사용해야 돼. 두뇌는 사용할수록 더 발달하고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계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책도 읽고 실제로 해보고 계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화병은 글쎄 한국에서만 있는 이름의 병입니다. 화병. 화날 때 생긴다고 해서 화병이죠. 우울증하고 화병과 완전 비슷한데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열이 뻗치면서 올라옵니다. 자꾸만 하고 나서 미치겠어요. 조절이 안 됩니다. 이제 일종의 우울증 있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갱년기 장애 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괜히 화나. 그 화나는 이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병의 형태인데 한국 주부들은 고질병인가 화병은 주부들만 있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 여성에게 많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화병이니까 화병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화병이니까 어차피 약 먹어야 효과 없을 거예요.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데 화병 이거 미국에서도 우리 서양에서도 요걸 그냥 화병은
뭐 화여 그게 아니고 화병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만 발생하는 뭐 정신의학적 증후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인에만 있는 화병입니다. 시월드라고 그랬죠. 시월드는 시월드라는 시집살이 시월드라고 합니다. 시집살이를 하는 여성들에게 이게 생기죠. 고명딸, 귀한 딸로서 대접받다가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관계, 시댁 사람들하고 관계, 이것이 내 본가에 있을 때하고 다르죠. 사랑받고 살아오다가 여기서는 모든 게 제약이 걸리니까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막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인드 컨트롤, 나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야, 저런 소리 들어도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기도 하지만 그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분이 한참 예를 들어 기분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는 증상, 이런 것이 느끼지는 않지만 우울증이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해야 우울증만이 아니라 다른 거, 속에서 열이 막 오락내리락 하고 큰 돌덩어리가 막 마음 가슴에 올라있는 것 같아. 커다란 덩어리가 목 안에 끼어서 안 넘어가, 뭐가 있는 것 같아. 올라가도 않고 내려가도 않고, 물을 마셔도 안 내려가. 그게 화병입니다. 우울해. 그 화병이 바로 우울한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한국 얘기입니다. 여성의 입에 자물쇠를 불린 사연. 며느리가 할 말 있어 못해. 이러이러한 속상한 일들이 많은데도 마음 풀 수가 없어.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지금까지 상황이 그래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그런 상황, 시집 상황이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상처가 쌓여서 화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는 것입니다. 결국은 몸이, 그러니까 몸이 화가 있다는 걸 나타내. 근데 못 살겠으니까 나타내는 방법이 아까와 같은 그런 거, 목에 뭐이 걸렸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그러한 걸로 몸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다, 열이 난다 하는 것은 몸이 나의 상태를 알려줘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칼로 베었는데 안 아프면 치료 안 할 거 아닙니까? 무전이 아파야 꼬매고 치료할 거죠. 그래, 아프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몸 반응이 어떻게 해달라는 몸 아우성입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화병의 증상들로 표현하죠. 화병과 우울증. 화가 나고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잠깐 화병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잠깐 나타나는 건 정상입니다. 누구나 나타나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래 자주 나타난다고 하면 이게 화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우울하니까 우울증이다 그게 아니라 우울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약물 치료가, 약물은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약은 필요하죠. 일단 그걸 먹고 일시적이나마
좀 안정됐을 때 치료를 받고, 치료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것은 약물은 그 증상을 나타나지 않게만 해주는 거지 치료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면담 치료, 그런데 면담 치료도 이제 상담인데, 상담으로 약한 증상은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깊이 들어있을, 잠재의식이 깊이 있을 때는 마음 치료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화병과 우울증 예방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상당히 힘듭니다. 착한 여자라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라. 나는 착한 여자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착한 여자로 보니까 나는 착한 일만 해야 돼. 그게 이제 스트레스야. 하다 보면 일도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데, 나는 착한 여자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생각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서도 감춰야 돼. 그런 것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착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착할 때가 있고 착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 컴플렉스예요. 아이 이미지. 너가 아니라 나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이렇게 왜 할 수 있냐? 이런 일을 왜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너 때문에 내가 중에서 네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섭섭하다. 내 마음이 아프다. 말을 이렇게 바꾸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당사자는 깨닫죠. 효과적으로 그게 됩니다. 너 왜 이렇게 해?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했던 사람도 막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너라고 하는 주어로 말을 할 게 아니라 나라고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프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 사람도 조금 생각을 해줘. 내가 이렇게 저 사람 기분 나쁘다네. 근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조금 약하게 할 수도 있죠. 상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걸 표현할 때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시어머니가 나에게 스트레스 줘. 시어머니 마냥 피할 수만 있지는 않잖아요. 마냥 피할 수만 없잖아요. 아예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인연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 시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야. 성품이 그래서 그래.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품이 원래 나를 애먹이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지 말고 어떤 좋은 방법을 또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눈을 감고 내 마음은 편하다. 암시를 하던가 아니면 복식호흡이에요. 침을 올 때 숨을 길게 내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어떤 방법, 명상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가라앉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좀 배워야 돼요. 개발해야 돼. 세 번째, 심한 화병이나 우울증이 걸렸다면 전문가 상의해야죠. 혼자 이걸 가지고 우물우물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도 찾아야 되고, 정신과 의사 찾아서 안 되면 마음 치료를 한다는 상담자도 찾아야, 우리 같은 이런 상담자도 찾아야 되고,
제가 치료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했죠. 정말로 간절하게 치료를 원하는 사람만 내가 치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중에서 나하고 연락하는 사람만 할 수 있죠.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해주고 싶어도 찾아야 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내가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찾아다닐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요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입니다. 몇 주 전에 저기 농인 아파트에서 여기 소셜 워커 이런 사람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젊은 여자 40대 50이 아직 못됐습니다. 40대 젊은 여자가 있는데 소아마비래. 그래요. 이렇게 걷는 거죠. 소아마비. 그걸 고칠 수 없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은 안 되고 신경이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살다가 그런 건 고칠 수 있다. 일단 와봐라.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와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병원도 여러 다 댕겨본 사람이라 안 믿는 거지. 다 병원 의사도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 2주일 뒤에 왔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들어서 생각했겠지. 왔는데 내 검사를 해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신경이 살아있어. 근육도 살아있어. 그런데 그 수술을 옛날에 그 다리를 수술했어요. 수술한 뒤에 그걸 안 쓰다 보니까 뻗정다리가 돼서 그대로 된 거야. 재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침도 큰 걸 앉아서 해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치료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서 고정돼서 못 걷는 것이지 될 수 있습니다. 치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긴 침을 막 이용해서 치료하고 지금은 이 연습을 많이 시켜요. 상당히 정상으로 걸어요. 기적적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아직도 정상은 안 됐지만 발이 틀어지고 그래서 그 이제 교정해주고 있는데 오랫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뻗정다리를 걷던 사람이 이렇게 걸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그래. 나는 이게 병이 아니야. 내가 이 수술한 뒤에 오랫동안 기부술을 하고 걸어서 이걸 안 써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나는 걸을 수 있어. 마음을 그렇게 먹어요. 실제로 해줘요. 올리세요, 내리세요. 이걸 실제로 제자리에서 시켰어요. 자,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늘 해주면서 치료해주는데 돈도 받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중년의 여자가 고칠 수 있는데 불구로 못 고치고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중상이 될 수 있는데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해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있고 모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할 적에 내가 치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의사나 의사를 찾으세요. 틀림없이 사모님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내 손을 떠나가게 해요. 나 못합니다. 이거 못 고칩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못 오면 못 오는 거예요. 못 고친다고 해. 그러니까 그 소리 듣는 사람은 못 고치는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살아. 저는 롱비치 양방병원에 한의사로서 한 9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어쩌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야? 좌골신경통 여기가 아픈 사람은 이 좌골신경통이니까 여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양쪽 지팡이 심은 사람은. 근데 이거 나설 수 있어요. 양방에서 못 나눠도 침을 잘 넣으면 그냥 낫습니다. 지팡이 안 짚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지팡이 짚고 생긴 사람 많아. 고칠 수 있다고 해도 안 와. 안 믿으니까 안 오죠. 안 믿긴다 하더라도 이 양방에서 못 오는데 한방에서 한다고 하니 또 다른 한에서는 못 오는데 여기는 한다고 하니 한번 가보자. 한 번은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가봐서 안 되면 당신 못 오는 거 안 되는 거지만 될 수도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찾아댕겨야지. 누가 와서 치료를 해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찾아다녀야 됩니다. 전문가 사용해라. 자, 세 번째는 산후 우울증. 이 여자들 얘기 지금 부인 여성 얘기를 하니까 산후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 딸 낳은 게 축하할 일이죠. 축하합니다. 엄마가 되셨습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갑자기 처녀 상태로 있다가 임신해서 엄마가 됐어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몸에도 변화가 있지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의는 기적이죠. 나와 닮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돌봐야 하는 아기가 생겼다는 것도 신기하죠. 자기 옆에 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 그러나 이런 기적 같은 행복감, 놀라움도 잠시 아프고 출산할 때 아프고 또 아기가 딸려 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잖아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축하해서 많은 축하를 해주고 부럽게 생각해도 그게 나우 마음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아이를 낳은 후에 몸 변화가 낯설죠. 젖이 불고 젖이 나오니까 엄마가 되었다는 변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제 애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그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다 해야 돼. 애기 젖도 주고 뭣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애기도 시켜줘야 되고 자기 아픈데 자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 육아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초보 엄마, 그것도 몇 사람 길러보면 또 다른데 초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힘든 몸을 아이를 돌보느라고 마음이 지치죠. 심신이 지치죠. 그 지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전맥이 오기 때문에 외출도 쉽지 않고 그전에는 외출도 잘했는데 집안일도 많아지고 기저귀도 빨고 해야 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처녀가 엄마가 되는 것이죠. 180도 달라지죠. 이런 갑자기 달라진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해야 돼.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엄마로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소중한 아이를 내가 평생 책임지고 잘 키워낼 수 있을지, 얘들을 공부시키려면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그 돌보면서 해낼 수 있을지 두렵고 불안하죠. 옛날에는요, 낳으면 지들이 잘 하겠지 하고
6도 낳고 7도 낳고 많이 낳은 사람 10도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 낳고 딱 안 낳는 사람도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신생을 낳으면 먹고 사는 거 보조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다 보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후 우울감은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후에 우울한 감이 있는데 이게 병이 아니고 그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 초보 엄마 절반 이상이 이러한 우울증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기쁨보다는 우울감이 더 많다. 잠도 잘 안 와. 내가 엄마로서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그야말로 엄마가 됐어. 주부가 됐어. 그 변화, 하루 사이의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나를 잘 안 도와줘. 사소한 일에도 서운하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이를 품고 있는 10달 동안 산모몸은 평소와 다른 호르몬이 분비되고 지방이 늘어나고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배도 부르고. 그런데 어느 날 출산이라는 단 몇 시간의 사건으로 이거 쑥 빠져나오니까 몸이 확 달라지죠.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없게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어요. 이 호르몬이 호르몬은 몸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변화시켜요.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가 정서적인 불안감, 우울감, 분노, 변덕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데 대한 반응이 우울감이에요. 산후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 병이라기보다는 우울감, 그런 느낌, 병이 아닙니다. 몸의 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반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병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병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별개로 친다 하더라도 엄마로서 느끼는 부담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울합니다. 이걸 다 내가 젖을 먹여야 되고 또 이걸 길러야 되고 뭐 보살펴야 되고 좀 더 크면 또 이걸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결혼 전까지가 내 인생이고 결혼 후는 아이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다 큰 20살, 이제 대학 나오고 30살이 될 때까지 하다 보면 그 다음은 저처럼 이렇게 이런 나이가 되어버리죠. 이런 나이가 되면 내 인생 살기도 힘들어. 예. 지금 이제 병과 싸워야 되고, 그렇죠?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육아를 하면서도 충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아이를 키우게 되면 전에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랬지만 꼼짝도 못하고 있어야 돼. 아기 때는 더군다나. 아기 때는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그러죠.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돼.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는 그냥 지들 형들 따라 보내고 그냥 다녀. 여기는 꼭 데려가고 데려와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할 일이 많아지죠. 여자로서 얼마나 힘듭니까?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자, 이런 산후 우울증, 아까 금방 얘기한 우울한 감정, 이런 거 생각하니까 나는 우울하다. 우울한 감정은 그냥 감정, 느낌일 뿐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감은 정상적인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감정 느껴. 그러나 이게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되면 정신질환인 우울증으로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게 문제가 되겠죠. 대개 산모들은 출산하고 며칠 지나면 산후 우울감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아기가 있는 게 신기하고 너무도 기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산모는 계속 우울해져. 계속 우울해져. 점점 심해져. 그래서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이 되면 그 우울증을 나타내는, 몸이 나타낸다고 그랬죠.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지거나 환각 상태가 나거나 망상이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산모도 문제지만 어린아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빨리 이건 치료해야 됩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산후 우울증이 걸리면 먼저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적극적인 활동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자연히 아이를 돌보거나 아이와 첫 관계를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죠. 아이에게 있어서는 생후 수개월 동안 만들어진 엄마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자라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이 표현하는 감정이나 의사표현이 주변에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학습하는 시기인데, 엄마가 우울증 상태, 우울한 상태에 있으면 이게 자식도 그 자녀도 이런 중요한 정서와 사회성이 길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산모만 나쁜 게 아니라 아이까지도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에 따라서 타인과 관계가 원만해지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잘 키는 사람이 커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 어렸을 때의 상황이 결정된다고 해서 과언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엄마가 산후 우울증으로 아이의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지 못한다면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죠.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후 우울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산후에 우울한 거 뭐 별일만 해. 하지만 본인 엄마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애에게 커서 일생 동안 그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산후 우울증은 보통 우울증과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환각 있고 망상, 이런 것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같은 우울증이라도. 그러다 보니 산모가 자살할 수도 있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아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땐 입원 치료를 통해서 산모와 아기를 떼어놔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다행히 산후 우울증은 증상의 심각성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됩니다. 첫 아이 때의 산후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 다음 아이 때는 괜찮아요. 이 처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 역할도 중요하고. 산후 우울감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엄마이기 전에 나는 한 사람의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아기를 낳고 돌보는데 집중하다 보면 모든 일상생활이 산후조리와 아기 돌보기에만 사용이 돼요. 그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 밥도 그래서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그 기간은 몸도 아프니까 일어나지 못하니까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가족들이 전부 그걸 해줘야 돼요. 못하면 산후조리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간호원들이 그걸 해주죠. 어쨌든 산후조리와 아기 돌보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급격한 스트레스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 어떤 일이든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에 아기를 낳는데 안 어렵겠습니까? 처음엔 다 그래, 다 어려워, 다 어려운 거야 라고,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있어,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다 최면 암시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고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능숙한 엄마는 없습니다. 능숙해 보이는 선배 엄마들도 처음에는 다 당하고 그랬어요. 모성 본능하고 아기 돌보는 건 별개입니다. 처음에 서툴고 어려움만 느낄 뿐 본능은 다 있어요. 애기 다 본능은. 그 다음 모유수유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젖 먹이는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 애기 젖 먹이는 게 즐거울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유 안 먹이고 분유 먹이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모유를 먹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고, 또 분유를 먹이면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는 있지만, 모유, 그래 엄마의 젖을 빨면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어떤 감정, 그것은 배울 수가 없죠. 우리가 좀 터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빨기도 하지만 물고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엄마의 허리를 감고,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다리를 동동동동 하면서 흥얼거립니다. 쨍eng봉이 되죠. 젖만 먹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처음 엄마가 되는 것은 행복하기도 하지만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죠. 분명합니다. 난생 처음 하는 아기 돌보기가 어렵고 힘들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면 남편도 밉고, 그러니까 민 게 아니라 힘들 때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남편 보고 이렇게 좀 해줘라. 또 친정 시댁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혼자 나 다 한다, 에이 부탁을 그래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솔직하게, 나 이런 힘들어, 여보 당신이 좀 해줘, 아니면 시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좀 이것 좀 해줘요. 나눠야 돼. 혼자 힘든 감정을 안고 있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한도가 되면 폭발해요. 스스로. 옆에서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요청하지 않다가 막 폭발해버리면 결국은 본인의 병이 되는 거니까. 자, 주부 우울증을 극복하는 조언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땡초보다 맵다는 시집살이, 고초보다 맵다는 시집살이. 지금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죠.
예,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시설도 좋고 또 시집에서 그렇게 실수시키는 일도 많지 않고, 그러나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목소리를 다 낼 수는 없어요. 참을 것이 있어. 어떤 면에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의 아픔을 가장 먹고 겪고 있었던 이들은 주부들인지도 모릅니다. 감정에 대한 어떤 걸, 감정 노동자, 그러니까 마음 노동자, 주부도 어떻게 보면 노동자라고 한다면 그 주부들의 아픔이 그 시초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마음 문제. 주부들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객관적으로 가치가 매우 매겨지지 않는 노동. 그렇죠? 자식 키우는데 무슨 가치가 매겨집니까? 노동하는 사람은 돈이라도 벌지. 그 노동에 시달리면서 애들 키워야 하니까 며느리로서 시월드, 시집살이에서 오는 부당함, 힘듦도 감내해야 하고, 여기에 임신, 출산, 양육, 거기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도 일어나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니까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 쉽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 혹은 노년 여성들에게도 나름의 고충이 있죠. 젊어서는 희생적인 어머니가 해야 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기를 요구받았던 그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늙었습니다. 다시 자상하고 멋진 어머니로 돼야 되고 젊고 활기찬 할머니가 돼야 되고, 참 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온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 처녀로 생활하고 엄마로 생활하고 주부로 생활하고 훌륭한 엄마로 생활하고 훌륭한 할머니로 생활하고, 시대가 원하는 여성상에 척척척 궁해서 나가기란 힘든 거죠. 그러다가 가족들이 다 제 길을 찾아서 나가버려서 텅 비어. 자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빠져나가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있을 때 난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 하는 허탈감, 무기력,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에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허탈해. 생활 습관, 좋은 우울증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프로주부다. 나는 주부 생활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응? 자신감을 마음으로, 나는 아기를 제일 잘 키울 수 있어. 가사일도 내가 잘 잘할 수 있어. 음식도 내가 제일 잘해. 음식하는 자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다음 취미생활에는 모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애들 키우나 주부로서도 취미생활도 하고 어떤 좋은 모임에도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울감을 갖지 않을 수 있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방적인 희생, 엄마라고 해서 희생만 해야 된다, 남편에게 희생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희생은 피로만 낳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건강을 투자,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내 자신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더라도 자신만을 위한 투자를 실천해봐요. 나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내가 가족도 친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야 돼요.
아프면 치료 받아야 되고. 근데 그냥 아파도 안 해. 내 몸이 건강해야 내 자식들도 돌보고 그런 거지. 내 몸이 아파서 병든 몸으로 아들 집, 딸네 집 가봐야 환영받지 못합니다. 돈 봉투 들고 선물꾼을 들고 건강한 몸으로 가서 손자, 손녀를 만나고 딸, 아들을 만날 때 그 좋은 거지. 병든 몸으로 가면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다른 친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활 계획표를 짜서 하루에 알차게 보내자. 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3가지 정하기. 뭐 이런 거. 가끔 주말에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여기 골프도 칠 수 있고.